네. 안녕하십니까. 네, 5회차 모의고사 해설 시간입니다. 지금쯤이면 모의고사가 한 50점대 이상은 나와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풀어왔는데 미리 풀고 이제 해설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해설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해설을 들으셔서 보완을 하시되 한 50점 이상은 지금 맞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50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가 부족한 거니까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1번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법률행위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 있는 10문제가 나오는 게 다 법률행위와 관련된 거죠. 법률행위 목적 관련된 게 있고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관 요거와 관련된 게 법률행위예요. 5가지 덩어리 중에서 특히 목적과 의사표시, 대리 세 가지가 핵심이죠. 자, 1번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 받을 필요 없죠. 2번 복대리도 대리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예컨대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권이 소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하게 되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129조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를 인정하고요. 이 복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버렸다. 그러면 권한 넘은 표현대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2번이 틀렸죠. 3번은 대리 행위에서 하자 유무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조문이 있죠. 116조 1항.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4번은 119조 대리인이 여럿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를 한다 그랬고요. 5번은 취소권과 관련해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법정 추인 사유 6개가 있죠. 전무나 일부의 이행의 제공, 경계계약, 담보제공, 양도, 강제집행 6개가 있을 때 6개 중에 하나가 생길 때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추인한 걸로 간주하죠. 그게 5번입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담보를 제공받았다. 또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했다. 145조에 의하면 법정 추인으로 인정을 하죠. 옳은 지문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42번은 부동산 이중매매. 뭐 여러 번 봤죠. 반사회 질서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 형태 문제가 이중매매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가 대법원이 할 때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요거 구별하는 거, 이 2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중매매에서 1번처럼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려면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려면 요건이 2개가 필요하죠. 매도인의 배임 행위라는 것하고요.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하고요. 2가지가 있으면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갖추게 되면 제2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적극 가담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적극 가담은 단순히 제2매수인 입장에서 제1매매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적극적으로 매도 권유를 요청해서 계약 체결까지 가야 그게 적극 가담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에 보면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 이 제3자에게 매각이 제1매매입니다. 제1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 즉 제2매수인입니다. 정확하게 제1매매, 제2매수인 이렇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각, 이게 제1매매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매수인이라고 할 때 그 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말합니다. 그 매수인이 알면서 매수했다. 여기까지만 있죠.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했다.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그 제2매매 계약을 반사회 질서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돼서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면 제1매매가 있고 제2매매가 있는데 요게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설령 등기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그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요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도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전득자는 제2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2번이죠. 그래서 전득자는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3번은 제2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이론을 우리 대법원이 확대시키는데 확대 어떻게 하느냐. 제일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예컨대 명의신탁했는데 팔아먹은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팔아먹은 경우 이것도 이중매매 이론을 확대 적용하고요. 제2행위도 매매가 아닌 경우 매매가 있다는 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저당권 설정받은 경우 이것도 반사회질세가 되고 또 하나가 3번. 요 병이 갑에 대해서 가짜 채권을 만들어서 가짜 채권, 진짜 채권 말고 가짜 채권을 만들어서 이미 을에게 매각이 된 부동산을 요 놈이 그 채권에 터잡아 경매를 넣어서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이런 방법을 취한 경우에도 그 경매 자체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3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중매매 매수인이 즉 병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진 않고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가짜 채권을 만들고 그 가짜 채권에 터잡아 경매를 넣어서 경락인으로서 취득하는 방법. 요때 요 경락도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3번이 틀렸죠? 낙찰 무효 이렇게 됩니다. 4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값의 땅에 대해서 취득시가 완성됐고 완성사실을 주장해서 입증까지 마쳤는데 홀랑 팔아먹고 요 놈이 적극가담했다. 요것도 반사의 질서가 된다 그랬습니다. 5번 이중매매 제1매수인은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었을 때 얘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값도 말소 청구 못합니다.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무효인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는 무효일 때 요 무효인 제2매수인 등기를 말소하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의 방법이 갑을 대위하여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하는 거. 요거 하나 딱 유일하게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5번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요게 옳은 지문이 되겠죠. 틀린 것은 3번. 43번 갑은 대리인 을을 통해서 자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고 병은 다시 이를 정에게 전매했다. 순서대로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각을 했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각을 했고 이 대리행위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매도인이고요. 얘는 매도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갑은 병과의 매매계획에 불공정한 법률이다. 이게 폭리행위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피해자예요. 자 그럼 펄떡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리인에 의한 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한다 그랬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한다 그랬죠? 외우자 그랬어요. 궁본 경무대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한다. 이게 일단 떠올라야 됩니다. 어쨌든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반사의 질서일 때 틀린 거 1. 불공정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요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을병 매매계약 체결 당시다. 2번 불공정한 법리가 성립하려면 세 번째 요건이 뭐예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함을 알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2번 병에게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3번 경솔무경은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궁박은 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지문이죠. 5번 4번 갑병 사이 매매계획에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가 됐다. 절대 무효죠. 절대 무효니까 선의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의 특징이 뭐예요? 대답하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절대 무효입니다. 따라서 4번 선의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절대 무효는 추인 안 됩니다.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환만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39조 추인 안 돼요. 138조 전환은 인정된다. 꼭 나눠서 기억하세요. 강행규정 위반이나 반사의 질서 행위는 전환도 안 돼요. 전환도 안 되지만 불공정한 법률에만큼은 전환은 된다 그랬습니다. 5번 옳은 지문이죠. 44번은 허위표시 108조 2항 무효 2항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108조 2항의 제3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닌 자 외워야 되는데 아닌 자가 있었어요. 아닌 자
아닌 자 외워야 돼. 아닌 자. 일단 니은의 파산관계인 보호되는 제3자, 디귿 가짜 채권 가압류한 자, 보호되는 제3자, 리을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서 보증인이 허위 표시에 의한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자. 자, 디귿은 조금 복잡해요. 리을은 갑이 채무자고요. 을이 채권자인데 이게 가짜예요. 가장 채권이에요. 그런데 요 채무자가 병을 기망을 해서 보증을 섰어요. 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보증을 쓴 거죠. 그리고 요 놈이 돈을 갚았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갚았겠죠. 요 놈.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겠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채무까지 이행한 이 보증인 나중에 얘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네가 돈을 안 갚아서 내가 대신 갚았다. 나한테 돈 갚아라. 구상하겠죠. 구상할 때 요 놈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가짜인데?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럴 때 얘는 뭐라 그러면 돼요? 나 몰랐는데?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증인 가짜 채무를 보증선 보증인 허위 표시를 통해 형성된 가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보호되는 제3자 다 이렇게 되겠죠. 리을 보호되는 제3자 됩니다. 미음 허위 표시의 타잡은 가등기 및 가등기 타잡은 본등기 여기를 기초로 그 본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요놈도 보호되는 제3자가 되죠.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다 보호되는 제3자가 되지만 기억은 아니다. 기억은 아니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제3자를 모두 고르면 하면 일단 4개고요. 기억은 왜 아닌지 보겠습니다. 갑이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자금을 빌리고 그 담보조로 가등기를 격려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갑이요.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을로부터 부동산을 사요. 매매. 부동산을 사는데 강질병을 우려해서 담보 목적물을 부동산을 사려고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부동산을 사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가 을과 가장 매매를 하고 여길 등기를 넘겨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등기 병을 해줘요. 이때 얘는 이 금전 진짜 빌려준 사람이 진짜 채권자입니다. 진정한 채권자예요. 원래 통정허위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가짜를 진짜로 믿고 거래한 사람인데 얘는 진짜 채권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시켜서 선의만 보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진정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선악을 묻지 않고 가등기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은 굳이 제3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이 가장매매가 있기 전에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가장매매가 있고 나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병은 가장매매가 있기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도 굳이 제3자에 포함시켜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이 답이 됩니다. 요 놈이 보호 안 되는 놈이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 네 놈은 보호되는 제3자다.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45번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일단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는 착오 아니다. 다만 2가지 경우 예외. 그 동기가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설령 표시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하고 이 2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되었다. 표시됐다. 그럼 착오가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2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서 유발됐다. 유발됐다면 굳이 표시하지 않더라도 착오가 된다. 옳은 지문이죠. 3번은 소송치와 같은 소송행위.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이거 법원을 상대로 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법원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는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설령 착오로 소를 취하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그 소취하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3번 O. 4번 의사표시가 전달기간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 사자에는 둘이 있다 그랬어요. 표시기관하고 전달기관하고. 전달기관은 우체부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이 편지를 전달기관 을에게 주어서 병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을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편지를 정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럼 갑의 편지가 원래 의도했던 병에게 아예 도달조차 하지 않은 거죠. 정에게 도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달기간의 착오란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도달한 걸 말합니다. 전달기간의 착오란 건 의사표시의 불도달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예 착오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전달기간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4번 X. 그리고 5번 착오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된다 그랬죠. 중요 부분 착오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중대한 요거 빠지면 안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 법률 착오라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4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 임, 의, 규, 정, 왜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니까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니까 12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 규정입니다. 2번 대리인이 채무 이행을 위해서 자기계약으로 대물변제나 경계하는 거 안 되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래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6개 기억하셔야 했어요. 본인이 허락한 경우, 다툼 없는 단순 채무 이행의 경우, 등기 이전 신청, 주식의 명의개서, 변호사의 강제평 배당 참가,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6개 외우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대물변제나 경계는 여기 없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합니다. 본인 허락 없이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X. 3번은 갑이 을에게 아파트 임대 권한을 줬어요.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을 줬는데 을이 이걸 병에게 임대를 할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임대한 게 아니라 나 갑이다. 즉 갑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요. 이거 대리행위 아니죠.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갑의 이름으로 임대차를 했고 갑도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가 써 있으니까 아무 말 없고 보증금 받았고 병도 2년간 잘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을이 다시 갑으로 행세를 해서 병에게 매각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갑으로 행세해서 매각을 한 요것도 대리행위는 아니죠. 대리행위가 되려면 을이 갑의 대리인이다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으로 행세를 했기 때문에 병은 을을 갑으로 생각할 뿐 을을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을이 나는 갑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을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126조 권한 넘은 편지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성립은 안 돼요. 성립은 안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 책임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6조가 성립되진 않지만 126조를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진 않지만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3번입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3번 꼭 기억하실 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다만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할 뿐이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4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 자, 본인이 추인하죠.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무, 상, 성 외우자 그랬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추인할 때 꼭 상대방에게만 추인할 필요는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4번 X. 5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권 없다고 그랬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기한을 연기까지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계약 자체를 해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플러스 추가해서 상대방의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도 없고 능동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수동 대리권도 없고 and 계약 해소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반환하는 금원 돈 이걸 수령할 권한도 없다까지 머릿속에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X 계약 해제권 없습니다. 지금까지 틀릴 게 없죠. 틀리신 분들 또 손 모아서 기도하시면서 반성하세요. 내가 왜 틀렸을까? 시험이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또 틀렸을까? 반성하고 바로 책을 펼쳐갖고 확인하세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안 틀립니다. 47번 갑은 본인, 을은 갑의 임의 대리인, 병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뭐 전형적인 대리 사례 형태죠. 본인이고 대리인이고 상대방이고. 1. 을이 갑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대리인 자신 행위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 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 행위가 된다. 조문 말하는 거죠. 1번 5. 2번 갑이 병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병이 기망을 했다. 누굴 기망했을까요? 이렇게 기망했겠죠. 116조에 의하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기망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자 유무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따라서 2번 X. 계약 체결이 병의 기망 행위로 영향을 받았느냐, 즉 기망을 당했느냐,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합니다. X. 116조에서 대리인 기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갑이 피한정 후견인인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 자, 대리인은 우리 민법상 117조에 의하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얘가 미성년자여도 되고 피한정 후견인이어도 되고 피성년 후견인이어도 되죠. 그러니까 요 제한 능력자의 요 대리 행위를 요 을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117조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 5. 4번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되는 설마습니까?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120조, 121조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죠. 없는데 본인 승낙이나 여기서처럼 부득이한 사유 요게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5번은 127조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사성파 외우자 그랬죠. 사가 뭐예요? 본인 사망. 사성파는 무슨 조직폭력배들 아니고요.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선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사유고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까지도 대리권 소멸사유 다 외우시자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2번. 48번 무권대리. 자,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본인한테 뭐가 있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한테는 뭐가 있고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본인이 책임질 여지가 없다. 근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의 뼈대죠. 뼈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요런 걸 물어봅니다. 1번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걸 표현대리라고 하죠.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126조 권한을 놓은 편들이, 129조 권한 소멸후의 편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 125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 직함 따위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는 거 전형적인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했어요. 그게 1번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 표시에는 대리권을 추단하게 하는 일정한 명칭 사용에 대한 묵인도 포함된다. 2번은 권한 넘은 표현들이 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돼요. 법정대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126조나 129조는 임의대리도 적용되고 법정대리도 적용되니까 법정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면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번 후. 3번 본인이 사망을 하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했을 때 이 무권대리인은 자신이 본인 사망 전에 저지른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했을 때 이 무권대리는 자신이 저지른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추인 거절할 수 없다까지 머릿속에 박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3번 5. 4번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을 했다. 소급표. 무권대리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단 이게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사후 대리권을 수여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권대리지만 그 효과를 본인이 받겠다라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그랬습니다. 5번이 틀렸죠.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다.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져요. 무슨 책임?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걸 선택을 누가 하느냐? 상대방이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라 또는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이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5번이 답이고요. 49번 무효와 취소. 1번은 137조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 전부 무효. 1번 X. 2번 139조 무효행위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조문이죠. 3번은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아이를 입양하면서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자 신고를 했어요. 당연히 무효죠. 이 무효인 친생신고를 유효한 뭘로? 입양신고로 전환 인정되냐? 된다. 우리 판례가. 전환 인정된다. 그래서 다른 의사표시 규정들은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무효행위 전환만큼은 우리 대법원이 가족법상 행위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번 X. 입양의 효력 인정된다. 4번은 취소권자. 자, 큰 스님이 있다고 그랬죠? 제, 차, 사, 강, 대, 승. 취소권자죠? 특히 요거 뭐 기억하셔야 했어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일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터잡아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X. 5번은 146조 조문.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행사라. 제척기간이다. 중단 정지가 없고 그 기관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그랬죠? 146조. 취소권은 행위한 날로부터 3년이어야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조문 146조.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50번 법률행위 조건 부관 말하는 거죠.
1. 조건이 범죄에 해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조건.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무효라 그랬고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라 그랬습니다. 불정무 불해조 외우자 그랬어요. 따라서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옳은 지문이죠. 2번. 당사자가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만 있고요.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을 뿐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2번 X 조건 아닙니다. 3번은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뭘 기억하자 그랬죠? 정조건 하나 외워야 되고 해제조건 하나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정조건부 행위가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고 해제조건부 행위가 약혼예물 수수라 그랬습니다. 정조건부 행위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 넘어가죠. 따라서 대금을 완납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내 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네요. 4번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 실권약관이죠. 중도금의 경우에는 이 실권약관에 터잡아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제 안 되고 잔금 미지급이 이행 지체가 되어야 해제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도금에 관한 실권약관은 그 약관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그랬습니다. 5번은 조건관에서 입증 책임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조건부 법률 행위냐 아니냐, 즉 정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라면 그 정조건이 성취되었냐에 대한 사실 두 가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이 있냐 없냐, 정조건이 성취되었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입증에 대해서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주장자가 성취되었다는 것은 유효주장자가 증명하라. 기억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5번은 어느 법령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이걸 말하는 거죠. 조건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효주장자. 즉 이러이러한 조건이 존재한다 라는 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이렇게 됩니다. 5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예컨대 각과 을이 다퉈요. 뭐라고 다투냐? 자동차를 그냥 주는 거냐? 아니면 시험에 붙으면 주는 거냐? 그냥 주는 건 그냥 법률행위고요. 시험에 붙으면 준다. 이게 조건부 행위예요. 둘이 다투고 있는데 자동차를 아직 주기 싫은 갑이 내가 언제 그냥 준다 그랬냐? 시험에 붙으면 준다 그랬지.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다퉈지고 있을 때는 그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래서 아직 네가 시험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를 줄 이유가 없다라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요 놈이 조건부 행위라는 걸 입증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5번입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51번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물건의 객체를 말하죠. 물건. 1번 완공된 신축 건물 보존 등기 없이 신축자가 원시 취득하죠. X. 자, 일필토지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죠. 2번 X. 3번 등기된 수목이 집단을 임목이라고 하게 되고 이 임목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된다 그랬습니다. 3번 O. 4번 농작물은 무단경작, 적법경작, 불문 경작자 소유, 토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경작자 소유. 4번 X. 5번 종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주유, 소유, 주유기, 종물. 옳은 것은 이 3번. 52번 권리 충돌할 때 우선순위 여러 개가 있는데요. 1번 일단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뭐가 우선? 제한물권이 우선. 두 번째로 물권끼리 충돌할 때는 성립선호. 2번 양립 가능한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3번이 틀렸죠. 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원칙이 물권이에요. 원칙이.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채권이 대항력을 갖췄거나 또는 부동산 이전 등기 청권 따위가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물권과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예외고요. 또 하나가 설령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받는 애들 있죠? 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당해세 채권, 근로자의 3월분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목적물에 대한 비용상환 채권 이런 것들은 담보물권과의 선후 따질 필요 없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채권이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번에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건이 충돌할 때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언제나가 틀렸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물건과 채권이 충돌할 때 채권이 설령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틀렸죠.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더라. 3번이 틀렸죠. 4번은 채권끼리는 어때요?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선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채권자 평등주의가 있고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 장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은 채권자 평등주의와 선이행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우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5번이 바로 요거예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랬죠? 일정액을.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자보다도 언제나 자신의 채권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53번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한 세트씩 있죠. 반환, 방해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그 중에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점유가 침탈돼야 돼요. 잊지 마세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가 침탈돼야 돼요. 따라서 1번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 이건 침탈이 아니지요.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1번 X.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 자, 2번을 보면요.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전매가 됐는데 등기는 아직 얘한테 있어요. 등기는 아직 얘한테 있고 얘네들은 점유하다가 이렇게 점유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은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병이. 매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등기를 아직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요놈한테 있어요. 근데 갑이 설령 소유자라 하더라도 현재 갑이 설령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매도인은 매수인의 승계인을 상대로 매수인의 승계를 상대로 소유권의 타잡은 반환 청구 못한다. 만약에 소유권의 타잡아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을이나 병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3번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물 방해 제거가 아니에요. 점유물 방해 제거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행사라는 제척 기간이 있지만 소유물 방해 제거 214조 이거는 기간 소유권에 타잡은 물권적 청구는 기간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1년 내 하라 이런 게 없어요. 3번 X. 4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침해 사실의 객관성만 있으면 돼요. 그 의미는 불가항력적 방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방해 예방은 점유권에 타잡은 방해 예방이든 소유권에 타잡은 방해 예방이든 아직 방해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방해 예방과 함께가 아니라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5번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이죠. 옳은 지문이 됩니다. 5번이 답이죠. 54번은 쉽죠. 등기 필요 없는 거.
등기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해야 되는 것과 등기 필요한 거 구별하셔야 되는데 등기해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하고 점유취득시효 5번. 1번에 수용, 2번에 부합, 3번에 경매, 4번에 상속 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5번이 등기를 요하죠. 245조 1항 부동산 점유취득시의 경우에는 취득시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해이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답은 5번. 55번 가등기. 소유권 갑이 있고요. 을이 매매했는데 이전 등기 조건이 한참 뒤에 생겨요.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라 그랬죠. 장래 발생하는 물건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 보존. 순위 확정이 아니라 순위 보존입니다.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가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가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1번 X.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하려면 당연히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거.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이하관계권,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 시기부 권리 이런 것들이 가등기 대상 권리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된다 그랬고요. 물권적 청구권 안 된다 그랬고 가등기가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가 있어야 가등기 하는 거죠.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 그래야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계약도 없이 가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가등기는 추정력 따위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등기로 시작이 되고 끝에 추정된다 이런 말로 하면 다 죽죽 긋자 그랬습니다. 4번 본등기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등기 안 되죠. 본등기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건 본등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본등기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등기도 할 수 없겠죠. 나중에 가등기에 터져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만 소급한다 그래서 순위만 본등기 순위만 소급하고요. 본등기의 효력 이건 소급하지 않습니다. 본등기 효력이 뭐예요? 물권 변동. 다시 말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한 때 순서만 소급합니다. 5번 X 가등기 터져봐 본등기 한 경우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발생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56번에 1번 이중 보존 등기인데요. 등기 명인을 달리하여 라고 되어 있죠.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른 이중 보존 등기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없이. 그래서 1번 5. 두 번째 줄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다.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질문이 됩니다. 2번 중간 생략 등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제외하고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는데 을을 생략한 채 등기가 샥 됐다 유효. 합의가 없어도 일단 중간 생략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 그래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번은 등기 원인의 불일치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감추고 매매로 가장행위 은닉행위 그랬죠. 그리고 등기가 넘어갔는데 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 원래는 증여인데 이걸 등기 원인의 불일치 이렇게 부르죠. 그래도 유효. 등기 원인의 불일치 유효한 등기. 자, 3번 5. 4번 구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후 건물이 멸실이 되고 신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구건물 등기를 신건물 등기로 유용. 이런 걸 표제부 유용이라고 하죠. 이런 건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기 유용이 인정이 되지만 표제부 유용은 안 된다는 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다음에 그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멸실되어 버린 구건물의 등기부를 신건물의 등기부로 재활용하는 것, 이런 걸 표제부 유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제부 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은 권리소멸로 무효가 된 가등기를 거래하기로 이용해서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가등기 설정 계약 합의가 있어서 구등기에 부합하는 가등기 설정 계약의 합의에 따라 그걸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취지. 맞죠? 등기 유용이에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제부 유용은 안 된다 그랬고요. 또 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무효등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면 유용합의 이전에 무효등기를 재활용하기로 하는 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용이 인정되니까 이 가등기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될 겁니다. 틀린 거 4번. 57번의 점유. 일단 1번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2개 외웠었죠. 점유권, 광업권. 요놈들은 요 점유권이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을, 어떤 광산에 대해서 광업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요 두 놈은 소유권과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옳은 지문. 틀렸네요.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라고 되니까 틀렸네요. 2번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권 없다. 자력구제권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 점유 매개관계. 임대차 계약 점유 매개관계.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터잡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했다. 간접점유 194조.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질권 뭐 이런 것들, 임치 이런 계약관계에 터잡아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했을 때 그 타인이 직접 점유자, 점유하게 한 자가 접점유자 그랬죠. 그래서 3번 옳은 지문. 임대인에게도 점유권 인정됩니다. 4번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꼭 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 없지요. 관념적 점유라는 것도 인정된다 그랬어요. 관념적 점유, 간접 점유 이런 것들, 점유주의 점유, 상속인의 점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더라도 관념적 점유도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4번 X. 5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기준 뭐죠? 판단하는 기준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의 객관적 성질.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원인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5번 X. 자, 58번 자주. 1번은요.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해서 매매가 없거나 매매가 무효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거나 허가 따위를 받은 적이 없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 절차 따위를 밟은 적이 없거나 이렇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게 악의의 무단점유고 타주가 됩니다. 그런데 1번을 보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 그래서 매매가 무효가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한 매수인, 그걸 알면서 점유하면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주 이렇게 되겠죠. 2번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으면,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갑이 전부 점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 이렇게 본다 그랬죠. 이게 판례였습니다. 3번 수탁자 타주. 4번 물건을 타인에게 매각해서 돈을 전부 받아가지고 인도 의무를 지는 자
자기 거라면 누군가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근데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주가 된다. 물건을 인도하거나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게 되면 타주가 됩니다. 4번 5번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매수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 면적이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원래 매수인이 50평을 매수를 했어요. 50평을 매수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게 170평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 그러면 요 놈은 매수한 공부상 면적 50평을 현재 초과해서 120평을 더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요 놈은 요 120평에 대해서 자신이 매수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 점유하는 거야. 알면서. 그렇죠? 50평과 170평 구별되지요? 50평 아파트와 170평 아파트 눈으로 확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 입장에서는 요 초과하는 120평만큼은 자신이 매수한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 점유한 거니까 뭐가 된다? 타주. 그래서 키워드 기억하세요. 상당히 초과라고 되어 있죠?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59번 갑은 을소유 토지를 20년간 점유했다. 을소유 토지를 갑이 20년간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이전, 등기, 청구권. 여기 기본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이 병에게 팔았다. 을이 이미 시효가 완성돼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병에게 팔아먹었다. 이중매매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등기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다만 을이 팔아먹는 게 알면서 팔아먹는 게 불법행위고 거기에 요놈이 적극 가담했다면 우리 아까 42번에서 봤던 이중매매 이론을 확대 적용해서 병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번 갑은 특별한 사지 없는 병에게는 주장 못합니다.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완성이 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자에게는 행사 못합니다. 대신 자 갑은 병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청구 못하고 이제 을에게 책임을 추궁할 텐데 문제가 을과 병 사이에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X 둘 사이에 매매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한 거나 혹시라도 을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수용이 되었다면 수용이 된 건 불법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가지. 취득시가 완성이 되었는데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매각을 한 경우 취득시 완성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기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안 된다는 거. 3번 을병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갑은 을에게 X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해제가 되었다면 소유권이 을에게 되돌아오죠. 되돌아오니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이게 무효라면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을, 병 매매가 허위 표시라면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시효 완성의 효과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겠죠. 5번은 2차 취득 시효라고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고 이렇게 소유자가 바뀐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의 경과가 됐다면 이 갑은 2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취득 시효를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60번 법정사건 이건 판례 하나하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1번은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다. 법정사건 안 돼. 법정사건 안 돼. 2번은 대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을 샀어. 둘 다 샀어.
그런데 대지만 등기를 넘겨받았어.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요. 꼭꼭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대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대지만 등기를 넘겨받았어. 법정사건 인정? 안 돼. 외우세요. 법정사건은 판례가 한 40개 이상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이해해서 머리에 못 담아둡니다. 담고 싶은 분들은 한 10년 공부하세요. 이해 안 돼. 외우세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안 외워지는데요. 외워야 돼요. 안 외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외워지지. 안 외웠으니까 안 외워지는 거죠. 까먹어? 또 외우면 되죠. 그래서 안 외워진다고 저한테 자꾸 안 외워지는데요. 외웠는데 까먹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외워요. 사람인데 왜 못 외워? 시험에 임박하고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려. 주위에 다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외워. 떨어졌을 때 주위의 시선을 딱 생각해보세요. 그 따가운 시선. 쪽팔리죠? 그러니까 외워. 외우는 거예요. 3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에 속했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은 인정된다. 366조 인정된다 그랬어요. 4번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는 공유로 되어 있는데 각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걸 구분소유적 공유라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었다. 그럼 법정사건 인정돼요. 나중에. 그러나 타인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었다. 나중에 법정사건 인정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둘을 딱 구별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사문을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는 자들이 각각 갑은 갑소유 땅의 건물, 을은 을소유 땅의 건물. 그럼 이럴 때는 법정사건 나중에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네요. 5번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것도 상황을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게 땅을 먼저 팔았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 나쁜 놈이죠. 땅 팔아먹고 건물을 뒤집다 지어놨어, 이 자식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이미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에 대해서 상황을 생각하세요. 토지를 팔았고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토지를 이전 등기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지어버렸을 때 나중에 토지를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됐더라도 법정사건 인정 안 돼. 외우세요. 이렇게 5개.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법정사건 인정 여부 판례가 몇 가지씩 나왔어요. 그거 모아가지고 결론을 꼭 머릿속에 자꾸 넣어두셔야 됩니다. 틀린 것은 2번 외우세요. 안 그러면 이거 시험장에서 못 풉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61번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있었습니다.